이 블록체인의 폭발적인 성장성으로 인해서 법정 화폐는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달러나 금을 좋아하던 우리 인류는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Rooted in value, flowing with change. 자, 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적과 퍼포먼스 등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또 많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이 내러티브라는 것에 위해서도 많이 움직이곤 합니다. 이 내러티브라고 하면은 이 투자자들이 왜 이 자산이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유하는 스토리나 논리나 즉 믿음의 프레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또 AI가 혁신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새 금융의 결제 인프라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의 내러티브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락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음 주식시장을 이끌 새로운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 다음 국면을 이끌어갈 핵심 내러티브 9가지를 저와 함께 알아볼 겁니다. 물론 늘 그랬듯이 저희 이야기는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핵심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는 수익성, 둘째는 AI와의 연결성, 그리고 셋째는 로봇, 넷째는 법정 화폐의 쇠퇴,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관들의 채택, 여섯 번째는 규제, 일곱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슈퍼 사이클, 여덟 번째는 토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현재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요, 2024년 기준으로 약 312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0.1%로 성장을 해서요, 2030년에는 1조 4,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기술에 대한 명확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들이 더 단단하게 받쳐주는 상태에서 이 블록체인이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의 300억 달러 수준은 수조 달러 규모로 확장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블록체인이 떠오르고 있는 산업인 만큼 이 치열한 경쟁 또한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법안도 생성이 되고 하면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가 거의 모든 보상을 독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AI와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도 결국 선두주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다 거두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1등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어디인지 잘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1등은 당연히 이더리움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 AI와의 연결성입니다. 제 주변에 주식 투자를 막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 암호화폐와 AI를 따로 떨어뜨려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와 AI는요, 절대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는 기존의 AI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도입을 해가고 있는데요, 이 AI 에이전트는 은행 계좌를 쓰지 않거든요. 그들은요, 이 크립토 결제, 즉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AI는 좋다고 하면서 암호화폐를 등한시하는 시각은요, 좀 오류가 있는 관점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이 AI 에이전트의 크립토 결제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로봇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산 인프라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류는 점점 노동 가능한 인구의 구조적인 감소를 겪게 되겠죠. 그럼 이러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를 로봇이 다 하면 로봇도 세금을 내야지 라는 질문인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세금입니다. 이 AI 에이전트와 로봇이 실제로 우리와 삶을 함께 영위하면서 생산성을 창출해내고 나아가서의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면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로봇의 활동으로 GDP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요, 국가는 더 이상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세수를 이 AI와 로봇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 과세인데요, 이 마이크로 과세는 아주 작은 단위의 경제활동 하나하나에 초미세 단위의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현재 우리 인류가 과세받고 있는 구조는 이러한데요, 월급을 받을 때 한 번, 분기나 연 단위로 또 한 번, 그리고 큰 금액이 들어왔을 때 한 번, 이러한 구조로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이크로 과세는
과세는요, 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이 마이크로 과세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이 물건을 하나를 배달할 때마다, 아니면 뭐 챗GPT가 우리에게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해줄 때마다, 아니면 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차가 뭐 10m를 이동을 할 때마다, 이러한 되게 초미세 단위의 그 순간들마다 이런 식이라도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구조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랑 암호화폐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시면 그게 바로 포인트인 건데요. 이러한 초미세 단위의 마이크로 과세 구조는 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AI와 로봇이 만들어내는 이 수십억 건에서 수조억 건에 달하는 이 미세한 경제 활동을 이 전통 금융 시스템이 다 추적할 수도 없고, 실시간으로 정산해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자동으로 과세를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현재 내고 있는 이 세금 구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되게 편하고 자동화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이 전통 금융권의 수많은 직원들이 엄청난 수작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하다고 느낄 뿐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수많은 자율 에이전트들의 활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즉 블록체인인 거예요. 이 전통 금융은 수십억 건의 마이크로 트랜잭션, 즉 초미세 단위의 거래를 다룰 수가 없지만, 이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은행 같은 중간 개입자가 없이, 또 국경의 제한 또한도 없이 이 동일한 규칙을 전 세계에 동시에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이 로봇과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미세한 경제 활동에 이 블록체인을 통한 자동 과세 구조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이 로봇과 또 AI의 시대는요, 결국 이 이더리움의 인프라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 인프라는요, 아직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수많은 금융사들이 이더리움 안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서클의 실적으로 암호화폐가 크게 한번 반등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 서클이죠, 즉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 사례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즉 그 규모를 현재로서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 넷째로는요, 바로 이전 주제와 맞물리는 주제인데요, 바로 법정 화폐의 쇠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블록체인의 폭발적인 성장성으로 인해서 법정 화폐는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뭐 달러나 금을 좋아하던 우리 인류는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이 공포에 질린 개미들은 암호화폐를 팔고 국장으로 간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암호화폐를 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 주장에 대한 결과는요, 곧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강한 조정은 언제나 매집을 위한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이 노란색 선이 매집하고 있는 기관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횡보하다가 좀 하락하는 이 과정에서 현재 기관들은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섯째는 역시 그러면서 늘어나고 있는 이 기관들의 채택입니다. 저희 X의 비트마인 투자자 커뮤니티에 존 스페이스라는 분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미지예요. 자, 현재 기관들이 암호화폐, 즉 비트마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입하기 위해서요, 거의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은 당연 현 시대의 1등 유망 산업이겠죠. 자, 제가 얼마 전에 공유를 드렸던 이 기관들의 비트마인 추가 매집량입니다. 이게 작년 4분기에 이렇게 매집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비트마인이 더 저렴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예상컨대 지금 이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트마인을 모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뉴스에 사고 또 뉴스에 파는 개인 투자자들과는 달리요, 이 기관들의 암호화폐 채택은 뭐 1년에서 2년짜리 유행이 아니라 최소 10년짜리 메가 트렌드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들이 개인들에 비해서 조금 속도는 느려 보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단위는 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제에 대해서도요, 사실 아직까지는 규제에 대한 진전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통과를 했던 지니어스 액트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클라리티 액트나, 사실 아직까지는요, 우리는 긍정적인 규제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니어스 액트는 2027년 1월 18일이 되어야 발효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클라리티 액트까지 갖춰진다면요, 대중과 기관들의 암호화폐 채택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7번째는요, 스테이블 코인의 슈퍼 사이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 AUM을 보면요, 약 3천억 달러에서 잠시 좀 정체가 되어 있어요. 여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10월 10일 있었던 그 청산 사태 이후로는 이 3천억 달러 구간을 계속 유지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3천억 달러 규모는요,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 세대나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토큰화입니다. 현재 토큰화된 자산은 약 258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뺀 전체 토큰화된 자산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현재 전 세계 주식은요 120조 달러라고 하고요, 채권은 140조 달러, 그리고 부동산은 300조 달러라고 하는데, 이 모든 시장을 다 합쳤을 때 토큰화는 아직 0.1%도 건드리지 못한 아주 명확한 성장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 단순 이더리움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현재 이 이더리움이 과거의 애플 모먼트를 걷고 있다라는 관점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렸던 대로 현재 이더리움은요,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이야기도 아니고 이더리움에 대한 기술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더리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6년 망해가던 애플이라는 회사로 한 사람이 되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너져가던 애플은요, 다시 작동되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지금 이 이더리움에서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돌아오기 전에 1990년대 중반의 애플을 보면 제품 라인업은 굉장히 복잡했고, 이 방향성 또한 굉장히 흐릿했었고, 조직은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었고, 시장의 신뢰 또한 무너져 있었어요. 즉 기술은 있었지만 비전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온 이 스티브 잡스는요, 딱 한 가지를 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제품을 정리하고 핵심의 자원을 몰아주고, 그리고 애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 나갔던 거죠. 지금 이더리움을 보면요, 이 비슷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수많은 레이어 2에 대한 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논쟁들과 그리고 내부 갈등, 이들로 인해서 이더리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좀 흐려져 있었어요. 또한 그 시기 동안 이 비탈릭 부테린은요, 다소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을 보면요, 이 프로토콜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아주 자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구조를 정리하고 전략을 명확화시키면서 이 장기 비전 재정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심에 서게 됐죠. 이건 단순한 개발 업데이트라기보다는요, 이 이더리움 전체 서사의 재정비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블록체인은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 신뢰 구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왜냐면 국민들의 자산을 책임지는 금융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신뢰라는 건요, 기술만으로 얻기에는 조금 명분이 부족해 보여요. 왜냐면 이 신뢰는요, 기술성과 더불어서 방향성까지 더해져야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잡스가 돌아온 뒤에 애플은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시 정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을 보면요, 다시 이더리움 최전선에 서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가? 그리고 우리는 금융 인프라인가?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의 결제 레이어가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AI 에이전트의 실행 계층인가? 자, 이런 것들이 맞다면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요, 이 언제 이더리움의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던 이 애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왔다고 애플의 주가가 즉시 부활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애플의 부활에는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춰봤을 때 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즉 가격이 바로 폭발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다만 현재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잘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모든 거대한 플랫폼은요, 결국 리더십의 명확성에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이더리움이 다음 10년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될지, 아니면 수없이 지나가는 그저 그런 하나의 실험으로 남을지, 그거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과거의 이 애플 같은 이런 혁신의 초기 투자를 놓쳐본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지금의 이더리움은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 분기점은 지금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이 암호화폐가 앞으로의 10년, 20년 동안 정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회복에 더불어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도 빠르게 전달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